따뜻한 가족, 따뜻한 라디오. 라디오 서울에서 가정의 달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드립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 입막음 돈 재판 최후 변론이 진행 중입니다. 판결은 유죄, 무죄, 의견 불일치 세 방향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장 감옥에 가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직 대통령의 경호 의전에 따라 경호 요원도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 등의 장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를 앞둔 여론에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이 또한 알기 어렵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토네이도와 폭풍은 한쪽에서 잠잠해지면 다른 쪽에서 큰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집을 살 능력이 안 되는 자녀들을 여러 방법으로 돕는 미국 부모가 늘어납니다. 코사인, 개인 융자, 공동 구매 등입니다. 여기서도 부자 부모를 둔 세대의 행운이 드러납니다. 높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의 원격 근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벌고 승진하려면 출근하라는 게 전문가 조언입니다. 이스라엘이 국제사법재판소 명령을 무시하고 팔레스타인 난민촌을 공습해 대부분의 어린이와 여성, 적어도 45명이 수치로 변한 시신이 됐습니다. 국제사회의 이스라엘 비난은 강해지지만 이스라엘 총리는 전쟁은 이어진다고 확신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애 남성에게 경멸적인 표현을 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400피트 절벽 아래로 떨어진 10대가 약간만 다친 채 구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모든 드라마에는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돈 재판, 입막음용 돈 재판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은 이제 변호인들이 최후 논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검사 측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 전부 배심원을 향해서 하는 얘기죠. 그리고 나면은 배심원이 바로 배심원 그 심의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오늘 이게 끝나면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어느 시점에라도 배심원들이 12명이 모두 의견 일치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34개 혐의에 대해서요. 이런 것들이 그동안 보여줬었던 여러 가지 검사 측, 변호인 측의 주장이 아주 쉽게 결론이 내린다면은 빠르면 오늘이라도 배심원 판결이 내려질 수 있고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금요일 오후쯤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의 해에 첫 번째 선거를 할 때 포르노 배우와 그 오래전에 잠을 자고 입막음하기 위해서 돈을 줬다. 그게 이제 선거법 위반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 사기죠. 34개 혐의입니다. 이 34개 혐의에서 모두 무죄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한 사람도 없진 않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34개 혐의 가운데서 하나의 혐의에서라도 유죄가 나온다면은 그러면 이제 이것은 미국의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지금 또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거 캠페인을 하는 사람으로서 처음 이런 일을 겪고 또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되죠. 배심원들은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마이클 코엔이라는 변호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잠을 자지도 않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본인이 돈 주라고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하고. 그러나 이제 마이클 코엔 변호사는 나는 트럼프 아래서 일할 때 트럼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지시하는 대로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코엔이라는 변호사가 워낙에 그 트럼프 아래서 10년 동안 일을 할 때 아주 사소하게 거짓말했었던 것, 크게 거짓말했었던 것, 트럼프와 갈라서기 전에는 의회에서조차 트럼프에 관해서 거짓 증언을 했던 것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변호인 팀은 아니 이 사람 말을 어떻게 믿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배심원단은 결국은 판결을 내릴 때는 증거 위주로 합니다. 검사 측에서 수많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사인을 한 체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딱 세 가지로 나옵니다.
일단은 이제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모든 일들은 좀 정리가 돼야지 좀 나라도 안정되고 하잖아요. 이 임막음용 이 재판에서 유죄, 무죄, 그리고는 이제 의견 불일치, 뭐 헝주리가 돼서 미스트라이얼, 미결정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먼저 유죄를 보겠습니다. 배심원 12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틈이 전혀 없이 트럼프가 유죄다. 선거법 위반까지 포함을 해서 여기에 이제 동의를 해야지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 한 개 혐의에 대해서 한 최고 징역형이 4년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폭력적인 범죄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는 것이 거의 어렵다고 보고, 이게 벌금형이 될 수도 있고 뭐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고 감옥에 가기 어렵다고 보는 건 트럼프 전 대통령 이미 77살입니다. 나이가 많죠. 감옥에 가기에는. 그리고 아무리 증거 위주로만 한다 할지라도 판사가 이제 그 배심원들이 유죄다라고 판결을 내리면 판사가 이제 선고 공판에서 형량을 선고를 해야 되는데, 형량이나 어떻든 벌을 줘야지 되는데 77세나 된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다? 아무래도 법적인 것도 있지만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미국 대통령인데 미국 무슨 망신입니까? 이런 것들도 있을 테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폭력 범죄고, 그렇지만 또 개그오더 많이 어긴 게 있기 때문에 어제도 뭐 그 메모리얼 데이 현충일인데도 뭐 인간 쓰레기다, 이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에게도 인간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개그오더 때문에도 감옥에 갈 수는 있지만 감옥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비밀 경호국이 평생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디에 있으나 어디에서 사나 걸어다니나 음식을 먹으나 그를 경호를 해야지 되는 게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러면 그를 경호하는 경호원도 감옥살이를 해야지 되는 거죠. 또 감옥에는 총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데 전직 대통령의 경호원들은 총을 가지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감옥 자체도 어떤 감옥으로 보내지든지, 감옥이라는 게 돈을 조금 들이면서 죄수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안전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엄청난 부담이 되고, 그리고 비용도 엄청나게 든다는 그런 거죠. 그리고 그것 이외에도 만약에 이제 판결이 나왔어요. 유죄다 무죄다. 뭐 유죄라고, 지금 유죄를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유죄라고 판결이 오늘이 됐건 내일이 됐건 금요일이 됐건 나왔다고 할지라도 바로 또 감옥에 갈 이유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트럼프 전 이게 공판이, 선거 공판이 또 있어야지 되잖아요. 형량을 선고하는. 그게 또 이제 빨리 될 수도 있고 뭐 보통 몇 개월 정도는 걸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선거 공판에서 형량까지 예를 들어 감옥에 가라고 이 지금 후앙 멀천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 할지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항소를 하겠죠. 항소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결국은 이건 선거 이후에는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도 이 케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케이스가 아니고 뉴욕의 검사가 고소를 한 거잖아요. 본인을 사면할 수 없습니다. 조지아주의 선거를 뒤집으려고 했다는 혐의로 지금 기소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케이스는 사면이 안 됩니다. 연방 케이스만 기밀 서류를 취급했다던가 아니면 의사당 폭동 사건에서 어떠한 본인이 역할을 했다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면을 할 수 있지만 사면은 안 돼요. 그러나 감옥에는 가지 않는다. 설령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 위한 자격은 35살 이상의 미국 시민이면 되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의견 불일치입니다. 이 의견 불일치는 12명 배심원 가운데 1명의 마음만 사도 됩니다. 이 케이스 뭐 34개 케이스 가운데서 다 케이스별로 하지만 1명만 배심원 12명 가운데서 이거는 좀 나는 확신이 들지 않는데 하면은 의견 불일치가 되는 거고요. 보통 이제 헝조리죠. 이 의견 불일치가 될 때는 판사가 다시 한번 의논해 보세요.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거의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배심원들이 다시 서로 의논을 해서 배심원장도 뭐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해서 또 의견 일치를, 무죄가 됐건 유죄가 됐건 배심원들이 의견 일치를 가지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해도 계속 의견이 일치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미스트라이얼,
선언을 하는 거죠. 미결정으로 이 재판을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검사는 새롭게 배심원단을 꾸려서 다시 재판을 하도록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 자리에서 곧바로 결정을 해야지 됩니다. 이게 이제 재심이죠. 검찰의 선택권입니다. 이것도 선고가 끝나기 전까지 이게 진행이 될 리가 없죠. 여러 가지 절차상.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무죄를 선고받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34개 혐의에 대해서 각각 보통 혐의가 몇 개 하면은 몇 개는 유죄, 몇 개는 무죄, 아니면 모두 유죄, 무죄 있잖아요. 그런데 34개 혐의에 대해서 전부 무죄를 받을 확률은 0%라고 장담하는 법률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이제 곧 배심원의 결론은 나올 것 같고요. 이번 주 안에. 그리고는 이제 그 어떠한 벌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은 후앙몰천 판사가 판결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지금 보니까 오늘 아침에 로버트 드니로 영화배우가 이 법정 밖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뭐 아주 싸구려 크라운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난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재판을 주도하는 후앙몰천 판사뿐만이 아니라 또 그 여성 그 칼럼니스트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등으로 해서 뭐 8천만 달러 뭐 그 이상 벌금형 받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주도한 변호사 뭐 그쪽에 그 검사 뭐 이런 사람들도 인간 쓰레기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한때 위대했던 우리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인간 쓰레기를 포함해 모두에게 다 현충일 메모리얼 데이 축하한다. 메모리얼 데이에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쓴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쓴 바로 그 글입니다. 뭐 루이스 캐플란 판사라든가 명예훼손 이제 그런 판사 그리고 급진적인 연방 판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민사 본인이 이제 부동산을 불리고 줄이고 해서 뭐 세금은 안 내고 융자 받을 때는 많은 혜택을 받고 한 것을 주도한 그런 아서 앵거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미치광이라고 했고요. 지금 후안몰천 이 판사도 미치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어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게 끝나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건 이제 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알 수 없다가 정답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알 수 없다에 한 표를 거는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약에 이게 다른 유명한 사건처럼 생중계가 됐다면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세히 볼 수는 있을 텐데 자세한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생중계가 되지도 않고 화면은 정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이렇게 손 모으고 그 법원에 앉아 있는 그것도 똑같은 사진이에요. 그걸로 정지 상태인데도 미국 사람들이 한 70% 정도는 이 사건에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죄 판결이 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야 이거 마녀사냥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그랬어 내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그래 좀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 뭐 월터 샤피로 같은 사람인데 이분은 뭐 USA 투데이라든가 아니면 뭐 워싱턴 먼슬리라든가 뭐 진보 보수 매체에서 다 일했던 사람입니다. 정치인도 했었고요. 그래서 여론 자체도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여러분들께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잖아요. 그러나 또 이제 다른 뉴스들도 있고 하니까 저도 거기에 어느 정도는 발을 맞춰야 되니까 대강의 헤드라인 정도는 전해드리는데 지금까지 나오는 여론은 별로 거의 이게 11월까지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 이 사건의 배심원 판결과 판사의 선고 공판 이후까지 형성되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그 여론은 사실은 이제 그 선거 때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재판 결과가 여론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에게는 좋게 될 수도 있고 나쁘게 될 수도 있고 바이든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면은 왜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가 에즈라 클라인이라는 칼럼니스트가 바이든이 패배하고 있다 하면서 그 이유를 여러 가지 한번 7가지 아주 불길한 제목으로 쫙 썼어요. 그리고 이제 로이터도 아주 대통령이 지금까지 일하는 동안에 최저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 펜실베니아 등의 이 스윙 스테이트에서 굉장히 바쁘다, 아니 나쁘다, 바쁘다가 아니라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 이게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서요. 이 재판이 여론을 조금 바꿀 수도 있다. 퀴니피하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6%는 만약에 이게 유죄로 나오면은 배심원들이 일반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죄로 나오면은 트럼프를 지지할 가능성이 나는 줄어든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또 이제 또 다른 그 대학교에서 그 마케트 대학교에서 조사한 바로는 만약에 이게 유죄로 판결이 나오면 바이든이 지지율이 4%가 트럼프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무죄가 되면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6%가 앞선다는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여주지도 않은 우리가 보지도 않은 재판이지만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짐작하기 어렵지만 유죄냐 무죄냐 이게 매듭 지어짐에 따라서 전혀 변동사항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는 전문가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서 여론이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 변한다 하고 또 하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6월 27일에 이제 두 사람이 토론을 하잖아요. 그 토론. 근데 토론도 사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보통 토론을 대통령 그 토론을 후보 토론을 9월 달에 하거든요. 전당대회에서 양쪽에서 다 공식적으로 대선 후보가 된 이후에 하는데 이번에는 두 당이 전부 전당대회 7월 8월인데 열리기 전에 그 토론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알기가 어렵고 그리고 역시 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번에 국정연설이 굉장히 그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국정연설에서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토론을 할 때도 괜찮네 하는 느낌을 준다면 그리고 여기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태도도 중요하죠. 태도라기보다 설정. 본인이 이거 계속 바이든을 이제 그 토론에서도 면박 주고 치고 이런 것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정책으로 갈 것인가 그 결과는 또 뭐 여론 일반 사람들이 유권자가 판단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바이든이 어떤 한 주에서는 앞서간다 트럼프가 뭐 다 앞서간다 이런 것들이 별로 소용이 되지는 않지만 그만큼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쭉 따라가는 거고요. 그리고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론에 나가는 것을 마지막에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뭐 그렇잖아요. 뭐 하나는 CNN에서 하고 하나는 팍스에서 하는데 팍스에서 션 해니티가 사회 안 보거든요. 그리고 뭐 터커 칼슨이 이제 쫓겨났으니까 안 보고 바르틸로모 마리아 바르틸로모 CNBC에서 그 팍스로 간 트럼프 엄청난 지지자 이런 사람들이 사회를 보지 않는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팍스에서 하자고 해서 오케이 했는데 뭐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소할 수도 있어서 이 토론도 어떻게 될지 사실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지만 알 수 없는 것들을 그 불확실성을 하나씩 줄여가는 과정에서 이제 오늘 변호팀과 트럼프 전 대통령 이 검사 측의 최후 논고 같은 것이 다 끝나고 좀 하나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 융자 홈 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주요 뉴스를 전해드려야지 되는데 오늘의 미국 후원해 주시는 융자나라가 홈 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잘한다고 하시는데요. 이 관련 뉴스가 잠시 뒤에 있고 제가 이 뉴스를 정리하면서 정말 부모님들 돈이 없이 그 자녀들을 힘들게 키우는 부모님들은 어깨가 더 무거워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엉켰어요? 엉켜도 아주 그냥 야무지게 엉켰네요. 야무지게 엉켜서 제가 이어폰을 풀어내는 방법도 아니죠.
보고 계십니다. 자,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주요 신문의 탑뉴스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지아주에 살고 계신 분들, 조지아주가 그렇게 보수적이라면서요. 제가 예전에 그 조지아주에서 야단을 많이 맞았는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그리고 대통령 끝나고 나서 막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할 때, 그건 아니다, 이렇게 방송을 해서 조지아주에서 엄청 저 싫어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의견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똑같은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조지아주에 관한 뉴스를 전해드릴 때마다 조지아주의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가 엄청 많지 하는 거 생각을 합니다. 아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신문은 다른 신문과는 좀 달리 어제 있었던 그 메모리얼 데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것, 결국은 모든 세대가 민주주의를 전부 방어해야지 된다. must defend 해야지 된다 하는 그런 게 이제 제일 위에 실렸고요. 그리고는 이제 다른 뭐 USA 투데이라든가 달라스 모닝 뉴스 같은 이런 신문은 지금도 캘리포니아주는 그렇지 않지만, 그리고 올해도 캘리포니아주는 지난번에 있었던 허리케인 같은 것, 뭐 팜 데저트 같은데 완전히 뭐 물에 갇히고 이런 일은 없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은 많잖아요. 이번 그 메모리얼 데이에 예를 들어서 USA 투데이도 제일 위에 보면은 토네이도와 굉장한 그 폭풍으로 앨리스트 21명이라고 했는데 현재 이 신문과 방송의 차이죠. 23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역시 뭐 이 내용들을 보면은 어제와 크게 다를 바는 없어요. 텍사스, 켄터키, 오클라호마, 알칸소, 이제 버지니아주까지 동쪽으로 점점 가는 거죠. 그리고 특히 메모리얼 데이 때 이제 가족들을 만나고 어디 여행하셨고 하셨던 분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험해서 힘들었다는 이런 내용들도 있고, 달라스 모닝 뉴스를 보면은 그 밸리뷰라는 그쪽 지역이 지금 심했었잖아요. 연방정부 지원이 이제 이미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항상 엄청난 재난이 있을 때는 일단 스탑 하고 그 뒤에 딱 그 틈새를 차고 들어가서 너무 또 덥고 습기도 많고 하잖아요. 그게 토네이도의 원인도 됐고 하니까 이렇게 달라스 모닝 뉴스 보면은 물 같은 것을 전부 사람들이 연방 그 재해청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도와드리고 나누어드리고 하는 이런 내용이 가장 그 위에 보도가 돼 있고요. 탑으로 아이오와주에서도 지난주에 숨졌고 휴스턴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강력한 폭풍이 이제 동쪽으로 점점 가면서 켄터키주는 뭐 며칠은 좀 잠잠하다고 합니다. 다 지역 신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강조했고요. 물론 이 사이사이에 가장 공통적인 것은 아마 오늘 맨 뒷부분에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는 또 공통적으로 거의 모든 그 매체들이 전한 것은 오늘 뭐 보스턴 글로브라든가 뉴욕 타임즈라든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도 그렇고 사진과 함께, 이건 뭐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간추리기만 합니다. NBA의 전설이죠. 농구 스타 또 커멘테이터 빌 월튼이 71세면 아직 젊잖아요. 결장암으로 숨졌는데, 그런데 이제 매체마다 다 강조하는 부분이 다른데 뭐 영원히 잊지 못할 그 탁월한 경기를 펼쳤다. 특히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는 뭐 그 이분이 칼리지 챔피언, 그리고 그 두 번의 그 NBA 타이틀, 두 번의 그 대학 챔피언십 있기 때문에 UCLA니까 당연히 젊었을 때 사진을 실었어요. 그게 다르네요.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젊었을 때 그 사진을 그 빨간 그 저지 입고 포틀랜드 32라고 써 있네요. 그렇게 이제 그의 그 화려한 여러 가지 스포츠로서의 경력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보스턴 글로브는 말씀드렸고, 뉴욕 타임스는요 역시 젊은 시절이네요. 젊은 시절인데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말더듬이를 극복한 거예요. 말더듬이를 극복하고 커멘테이터를 했잖아요. 빌 월튼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말더듬는 것을 극복하고 좋은 일,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말더듬이잖아요. 지금도 약간 그런 그 기운이 있고,
그런 거. 뭐 그리고 이제 뉴욕타임스는 또 이 NBA의 그 전설이니까 뭐 센터지만 패싱도 너무 잘하고 리바운딩 그 스킬도 대단하고 뭐 이런 것 전부 이제 이 사람을 기리는 그런 것들이 오늘 신문에 나왔고요. 제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나이 들었을 때 모습을 실었네요. 뉴욕타임스가 젊었을 때 실은 건가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역시 컬러풀한 UCLA와 NBA 스타. LA타임스는 나이 들었을 때 커멘테이터로서의 이 전설을 실었습니다. 예, 브루인스를 이끌었고 빅맨이다라고 표현하면서 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셔널 타이틀과 그리고 이제 2개의 뭐 이렇게 등등 해서 암으로 숨졌다는 것. 모든 신문의 공통적인 부분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또 그 공습을 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오늘 뭐 뉴욕타임스도 그렇고 젊었을 때 사진 실은 것은 뉴욕타임스네요. 보니까 빨간 저지 포틀랜드 32.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도 마찬가지로 역시 이 이스라엘의 공격이 얼마나 그 심각한가 그런 것을 실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의외로 신문이 더 이상 실을 게 없는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그 마지막 최후 논고와 그에 따른 그 배심원 판결은 지금 나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워싱턴 포스트가 아무래도 그 정치를 중심으로 하는 신문이니까 이번 그 트럼프 재판이 스윙 보러들에게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다. 뭐 이런 기사는 있습니다. 그런 기사는 있고 오늘 이제 이 섹션에서 제가 하나 전해드릴 이슈는 워싱턴 포스트의 일면에 실린 그런 내용입니다. 집을 살 수가 없으세요? 에이, 맘과 데드가 헬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이 제목 보면서 아니 아이들이 집을 사는데 헬프할 수 없는 맘과 데드는 얼마나 속상하실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무튼 요즘 추세라니까 그러니까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저히 집 살 능력이 안 되나요? 엄마 아빠가 도와줄 수 있어요. 이런 건데 점점 많은 특히 이제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 포스트 홈바이어가 부모에 의존하는데 예전 같으면요. 미국의 젊은이들이 굉장히 독립심이 강하잖아요. 그렇게 배우고 아주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나기도 한 것도 있고 해서 무슨 그런 거 막 창피해하고 하는데 요즘은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코사인 융자도 그렇고 다운 페이먼트도 해주고 아니면 공동으로 투자해서 집을 자녀와 함께 사기도 하고 너무 집이 비싸니까 게다 대고 이제 공급이 달리고 이유야 여러 가지죠. 이자율 등등 해서 그래서 이제 지난 30년 사이에 최근에 처음에 포스트 홈바이어가 집을 살 때 부모가 코사인 해주는 게 30년 사이에 최고랍니다. 자동차만 코사인하는 게 아니에요. 집을 살 때도 코사인을 하는 것이 1994년 이후에 최고다. 35살 미만의 첫 홈바이어에 그런데 그다지 많진 않아요. 저는 이 비율을 보고는 아직도 미국은 미국이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35살 미만의 포스트 홈바이어의 1.6%가 55살 이상의 코사인을 받는답니다.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94년도에는. 그런데 그게 지금은 2022년 하면은 이제 팬데믹 2021년부터였으니까 조금 지나면서부터는 3.7배, 3.7%가 포스트 홈바이어가 55세 이상의 코사인, 거기가 이제 부모님들이 되겠죠. 코사인을 받는다는 겁니다. 2배가 됐다는 이 퍼센테이지로는 1.6%에서 3.7%로 100%에서 빼면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게 늘어난 그 폭을 보면 2배가 됐다는 겁니다. 프레디 맥에 내놓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레드핀도 내놨는데요. 이게 2022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23년도에는 더해졌답니다. 더 심해져서 20대, 30대, 40대 초반 이제 집을 사는 그런 그 나이잖아요. 이때는 다운 페이먼트 해주는 게 그 전에는 조금 줄어들었던 시기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나게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이런 나이대에 주택 구입자의 12%가 다운 페이먼트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앞에는 코사인이었고 지금은 돈으로 다운페이먼트를 12% 처음 집 사는 사람의 20대, 30대, 40대 초반 가족과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지난해에는 이게 또 뭐 9%가 늘어났대요. 이건 전국 부동산 협회의 조사 결과입니다. 특히 가족의 도움을 많이 받는 나이는 25살에서 33살 사이. 일찌감치 집 마련하고 편안하겠네요. 이 25살에서 33살 사이는 4명 가운데 1명이 이제 캐시 선물 주는 거죠. 기프트로. 아니면 이제 돈을 빌려주는 거죠. 은행에서 빌리는 게 아니라 융자, 이자율이 너무 많잖아요. 뭐 가족도 이자 받고 빌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뭐 은행만큼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빌려준다는 거죠. 나이든 세대는 젊은 세대에 비해서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싼 모기지 이자율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고 이제는 뭐 집값도 올랐으니까 페이오프 되신 분들이 많고 해서 자녀 집을 사는데 다운페이먼트를 해주려고 재융자를 하신 그런 분들이 많으시답니다. 부모님은요, 이거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까? 뭐 모도 잘라서 하고 나중에 다 잘라지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뭉툭한데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있게까지도 하는 부모님이 지금 딱 이거네요. 그래서 집을 처음에 사서 뭐 아이들 뭐 교육도 시키고 하다가 대학교 갈 때 또 뭐 아유 너무 많은 짐을 주면 안 돼 하면서 또 그것도 뽑아서 하고 하다가 이제는 자녀분들 집을 사는데 다운 페이먼트를 도우려고 집을 재융자 받으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느니 아예 우리 합동으로 사자. 합동으로 사지. 조인트 구입하는 거죠. 조인트 해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가족 투자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 하면서 이 오늘 워싱턴 포스트 기사가 굉장히 길거든요. 여러 그 이민 커뮤니티의 가정들을 소개를 하는데 이브 브라운이라는 젊은 분은 따님이신데 신시내티에서 투잡을 띱니다. 투잡을 가지고 있는데도 신시내티가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집이 싼 지역에 속하거든요. 그런데도 엄마로부터 $16,000를 이제 다운페이먼트로 도움을 받은 겁니다. 엄마는 그 은퇴한 회계사시고요. $92,000가 모기지인데 이게 수입으로 본인의 수입으로 투잡을 뛰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코사인도 했고 42살이에요. 이 따님이. 그런데 사실은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 버티다가 방법이 없다. 나는 더 이상 집을 못 사겠구나 해서 도움을 받았다고 하고요. 지금 주택값은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이 올라서 미국의 중간 주택값이 42만 $800잖아요. 신시내티 같은 데는 이거보다 싸고요. 그래서 여전히 높습니다. 점점 이제 감당하기가 힘들고 폴스트 홈바이어는 또 이게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곧 뭐 골드만삭스가 이달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주택 가치가 올해에 4.3%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이라는 게 이미 한번 가져보신 분들은 부모님들은 기쁨도 주고 또 안정감도 주잖아요. 그리고 좀 뭔가 돈을 낭비한다는 그런 생각들도 좀 덜하게 되고 해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2014년도에 이민 오신 분 43살에 첫 번째 집을 사셨습니다. 여자분인데요. 지금 61살이 되셨는데 이분이 지금 숏 렌탈 그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데 마이애미에서 내 자녀에게도 나처럼 내가 집을 가져서 그 안정감과 기쁨이 있었던 것을 느끼게 하고 싶다 해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고요. 지난해 젊은이들 미국 젊은이 5명 가운데 1명이 부모로부터 렌트비를 도움받거나 모기지를 페이먼트를 도움받거나 했다는 얘기입니다. 카말리오에 사는 캘리포니아주네요. 스타트업 사업에서 업계에서 일하는 헤이든 스미스 처음에는 부모님한테 도움받는 걸 주저주저 했는데 팬데믹이 돼서 부모님과 같이 살았어요. 그때 이제 렌트비 안 냈으니까 이제 절약을 했죠. 해서 근데 아니 이렇게 열심히 아무리 모으면 뭐합니까? 집값이 내가 돈을 모으는 것보다 훨씬 더 먼저 뛰니까 29살 청년이에요. 안 되겠다 하면서 지난 여름에 도움을 받아서 $42만 콘도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해줄 수 있는 부모와 해줄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이 차이가 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심지어는 부모님 가운데서 이렇게 싼 집뿐만이 아니라 $120만 오렌지 카운티요. $120만 짜리 집을
와이프와 같이 산 그런 그 남성이 있는데 이분은 120만 달러인데 50% 60만 달러를 다운페이를 했답니다. 부모가 60만 달러 가운데 32만 5천 달러를 주셨는데 그 32만 5천 달러는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 융자 나라가 하는 것 그런 거 그렇게 해서 근데 이분들은요 이자가 낮을 때 몇 년 전에 받아 놓으셨던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이렇게 해서 이 아드님이 은행에 4,700달러를 붓고 부모에게 5,000달러. 원래는 75%를 대출 받으려고 했답니다. 그럼 요즘 이자가 비싸니까 그럴 필요 뭐 있니 하면서 그냥 원금만 갚아라 해서 이렇게 사셨다는. 요즘 이제 미국도 예전같이 뭐 다 우리가 해서 요즘 미국이 달라지는 것 가운데 넘버원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 10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로 일하지 않는다. 그곳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뭐 20대, 30대, 40대 생계형으로 일한다. 이런 것과 이런 부모 도움 전혀 안 받는다. No way. 옛말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뭐 주식시장 괜찮은 것 같은데요. 분위기. 한번 볼까요? 그래도 며칠 동안이나 지금 주식시장이 메모리얼 데이 연휴로 문을 닫았었고 문을 닫는 동안에도 장외 거래는 있었는데 다우지수만 조금 내려가고요. 0.43% S&P 500는 나스닥이 요즘 많이 올라갑니다. 오늘도 나스닥은요. 엔비디아가 굉장히 그 상승폭을 올리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시작할 때는 1,064달러였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보니까 들어오기 전에는 야 이거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나요? 1130 시작이 1064였는데 1130이 됐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한국에서는 뭐 엔비디아 막 올라가기 시작할 때 900대 이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전문가들 얘기 유튜브 얘기 이런 것들을 듣고 많이 팔았습니다. 실제로 뭐 고평가가 됐다 해서. 근데 미국에서는 그때도 그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130.41 이 정도 오늘 6.17%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테무도요. 슬금슬금 올라가서 굉장히 지금 뭐 150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올해 초에 100달러 안 됐었어요. 그런데 150달러 정도 기록하고 있고 아무튼 그 나스닥은 이렇게 엔비디아가 많이 이끌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아마 인텔이 빠지고 다우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인텔은 조금 기울고 그 엔비디아가 떠오르고 더군다나 엔비디아가 10대 1로 분할을 6월 7일에 한다고 하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임금을 받는 원격 근무가 사라지고 있다. 제가 오늘 그 CNBC에서 본 것 같은데요. 그래도 CNBC에서 본 것 같은데 네 그런 거 더 힐이군요. 더 힐의 보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이게 이제 여러 일자리를 뭐 찾아주는 웹사이트라든가 아니면 뭐 이력서를 만들어주는 그런 곳이라든가 이런 데서 전부 통계를 내본 겁니다. 뭐 레더스라든가 레저미 빌더라든가 해서 지난해에 원격 근무를 하는 일자리가 거의 이렇게 많이요? 60%가 사라졌고요. 하이브리드는 95%, 하이브리드는 막 섞어서 하는 95%가 사라졌답니다. 차라리 이거냐 이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셰익스피어 스타일이에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레저미 빌더에서는 1000군데 회사 가운데서 90군데 그러니까 90%니까 900군데네요. 올해 말까지는 일주일에 닷새 풀타임으로 회사에 나와서 일하세요. 이렇게 했답니다. 시리뱅크 그렇죠? 뭐 HSBC 또 그 바클레이 뱅크 이런 데가 그렇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또 연봉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25만 달러 이상 연봉을 받는 사람 이거는 1년 전에는 그래도 원격 근무가 한 10% 정도 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25만 달러 이상 받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직장에서 그건 룰을 정하니까 4% 정도만 원격 근무가 이제 가능하답니다. 봉급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고요. 승진이 힘들어질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 많이 버시고 승진하시려면 사무실에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대표적인 곳은 뭐 시리뱅크, 뭐 버클레이 뭐 이런 데보다도 줌이네요. 팬데믹 때 우리가 이제
줌 미팅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뭐 구글 같은 데도 구글 미팅 이런 거 너무 좋아져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줌도요. 일주일에 최소한 2번은 사무실에 출근을 해야지 된다. 이런 걸 지금 요구합니다. 모든 건 돌고 돕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네요. 그로서리 빌이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은 지난해에 비해서는 1.1% 올라갔대요.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비싸다고 느끼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뭐 이런 점도 있대요. 그 그로서리 빌 우리가 그로서리 스토어에는 다른 곳은 뭐 예를 들어 쇼핑몰은 1년에 한 번도 안 가도 그로서리 마켓은 아무리 적게 가도 얼마큼에 한 번씩은 가잖아요. 그때마다 리마인드 된다. 이런 것도 있고 뭐 외식은 더 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지난해와 지금 사이는 1.1% 상승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2021년이죠. 그러니까 2021년 1월 20일부터 지금까지는 거의 21%가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자꾸만 몇 년 전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이럴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느낌이 있다 해서 싼 거 찾는 게 도전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싼 거 찾으려고 해도 이제 무슨 뭐 99센트를 주고 사는 이런 것도 자꾸만 이제 문을 닫고 있잖아요. 그리고 외식은 더해서 이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지난해에 비해서 지금 1.1%가 올랐다고 하면 외식은 전반적으로 한 4.1% 올랐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예전에 2021년 팬데믹 직후 뭐 이런 때와 비교를 하면 한 22% 올랐네요. 그로서리 스토어보다 1%포인트 많이 올랐다는 거고요. 잠시 뒤에는 두 가지를 전해드릴 텐데 하나는 사실은 오늘 미국의 신문의 탑 뉴스이기도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일요일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를 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45명이 적어도 45명인데 거의가 이제 여성과 어린이였죠. 시신이요. 사진을 보면 숫덩이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이 난민 캠프에서 같이 지내고 하다가 본 거잖아요. 막 아직도 불타고 있는 그런 시신들을 봤습니다. 어떤 아이 보면은 팔짱을 끼고 보고 어떤 아이는 손을 이렇게 아래로 모으고 보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현장에서 취재하는 사람들도 있고 얼마나 그 이스라엘을 비난을 했겠어요. 어제 같이 뭐 놀고 있었던 아이가 지금은 숫덩이가 됐을 수도 있는 것을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경우잖아요. 백악관도 황폐한 그 라파의 야영지에서 그런 또 목격자의 증언들도 있고 정말로 그리고 불이나 파편으로 절단이 된 그런 시신들 몸의 어떤 부분이 그런 이미지를 보면서 미국에서도 이스라엘이 당연히 하마스를 잡을 권리가 있다. 민간인 보호해라. 똑같은 말 똑같이 합니다. 임마누엘 마크롱 그 프랑스 대통령은요. 막 화가 났어요. 분노한다고 하면서 이건 참을 수가 없다. 참을 수가 없고 어떤 땐 참을 수 있는데 참아서는 안 되는 거. 참기 싫은 것 있잖아요. 그런 표현들 다 하면서 이런 작전은 군사작전이죠. 전쟁이죠. 스탑해야지.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또 타이밍이 중요하죠. UN 산하의 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라파 공격 중단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멈추라고 했는데 며칠 뒤에 그리고 또 뭐 휴전 협상도 가능한 듯 뭐 미국의 뭐 중앙정보국장, 이스라엘의 모사드 국장, 또 뭐 카타르의 총리 다 만나고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근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처음에는 뭐 그럴 리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너무 보는 눈이 많으니까 증거가 많으니까 벤자민 네탄야후 총리가 이거 정말 비극적인 실수다. 조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2명의 하마스 관계자가 사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민간인 속에 숨어 있었다고 또 공격합니다. 지금 가자 라파 지구에 탱크가 막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탄야후는 공격을 멈출 생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 끝낼 생각 없다고 하고 오늘이 바로 스페인과 노르웨이, 아일랜드가 팔레스타인을 그 국가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그런 이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런 일이 있어서 이스라엘은 국제적인 비난 엄청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국제 그 형사재판소요. 사법재판소 말고 국제 형사재판소는 그 유엔 산하는 아니잖아요. 거기서 벤자민 네탄야후 뭐 이렇게 체포 영장 청구하고 이랬는데 그 전에 그게 이제 그 카림 칸이라는 그 검사장 수석 검사가 있는데 그 전에 검사가 여자 검사였거든요.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 모사드의 전 국장 요시 코엔이라는 전 국장이 엄청나게 위협했답니다. 그 검사를 여자 검사를 가족들에 대한 협박 그런 것들도 많이 했다. 가디안의 보도였고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애 남성들에게 경멸적인 표현을 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바티칸이 성명을 내고 누구를 공격하려고 한 게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에게 사과한다. 극도로 경멸적인 언어를 뭐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뭐 분위기를 표현하면 F자로들 표현을 하던데요.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스페인어를 하지만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그 어떠한 그 이탈리아어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자랐는데도 그런데 그 이탈리아어로 그 단어를 그런 상황에서 쓰면 엄청난 그런 것인 줄 모르고 했다 하면서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 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라이프 방송됩니다. 워싱턴주에서 400피트니까 한 120m 정도 되죠. 절벽 아래로 떨어졌는데 19살짜리 청소년이 그러니까 그 트레일인 줄 알았는데 트레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주 조금만 다치고 살아났다고 합니다. 행운의 청년 짝짝짝 내일 뵙겠습니다.